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육사의 삶에 관한 영상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수업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골라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19강 이육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광야를 갖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볼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한다 입니다. 두 번째, 시적자의 삶의 태도를 이해한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 우리 1, 2학년 때 배웠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글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육사 같은 경우는 특히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육사 시에서 함축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적자의 삶의 태도를 이해한다는데요. 시적자는 시적 화자,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서정적 자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자는 시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실 때 소설의 모든 내용이 그 소설가의 삶이 아니듯이요. 시에서도 시적자,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시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적자와 시인을 별개로 놓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시적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자, 광야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광야라는 시, 함축적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걸 파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광야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를 이해할 때 한 부분만 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요거예요. 객관론적 관점. 즉 주제가 뭐지? 함축적 의미가 뭐지? 시적자가 뭐지?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제나 함축적 의미, 시적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시인입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시인을 알고 가야 주제나 함축적 의미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영론인데요. 어떤 시대에 글이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글이 쓰여진 시대를 알아야 주제와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를 우리가 왜 배우게 되지? 라는 부분인데요. 즉, 독자에게 무엇을 주는지, 독자는 이 시를 통해 어떤 것을 느끼는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4가지 관점에서까지 이 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육사라는 인물을 만나보았었어요. 이 사진 굉장히 친숙하지 않나요, 이제는? 자, 그럼 알아볼까요? 다시. 이육사. 진짜 이름이 이육사야? 라고 이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아래 보면 본명은 월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육사가 된 이유는 그가 대구 형무소에서 처음으로 붙여졌던 이름인 그의 죄수번호, 수임번호 264번 덕분입니다. 자기의 호를 수임번호로 붙이는 사람, 희한하죠. 그 감옥에서의 생활, 또 독립운동가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식민지 하의 강한 저항 의지를 시로 표현했다. 그래서요, 이육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육사는 저항 시인으로 통합니다. 네,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는 시를 쓴 것만은 아니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17차례나 17번이나 옥고를 치릅니다. 그의 생이 40세거든요. 40살 동안 17번.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삶을 감옥에서 보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역시 그의 마지막도 북경 감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이육사는 1904년에 태어나서 1944년까지 만 41세를 살았는데요. 여기 요 사진은 이육사가 1941년 맞아요. 1941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8세에 생일날 찍은 사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 사진 옆에 메모가 있었대요. 생일에 찍은 것이라고. 이 사진을 육사는 친구인 조규인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삶이 평탄치 못하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니 그 사진이나마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육사가 이 시를 쓰게 된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시대적 배경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그리고 일제강점기라고 나오죠. 네, 맞아요.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제강점기에서도 가장 극에 달았던 시기입니다. 네, 거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던 시절. 한글도 사용할 수 없고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사진인데 초등학교 칠판이 전부 다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조선글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시대죠. 이 시대에 시를 쓰는 게 가능했을까요?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1940년대에는요. 문학적 작품이 없어요. 없다가 없어서 딱 2명만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이육사 그리고 또 한 명 서시를 통해 만났었죠. 윤동주. 예, 이 둘뿐입니다. 이육사는 1930년대에서부터 시를 썼고 그 시를 발표해 왔어요. 그래서 이육사는 시로 더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윤동주는 1940년대에 열심히 시를 썼지만 도저히 시집을 낼 수가 없어서 결국 죽어서야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윤동주의 시집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윤동주 역시 1945년 2월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1940년대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문학계는 1940년을 암흑기라고 불렀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시는 총 5연 15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첫 연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광야의 함축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육사는 중국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중국을 오가며 넓은 만주벌판을 봤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삶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 볼게요. 까마득한 날에인데요. 까마득한 날에. 자, 까마득한이라는 단어, 아주 먼 옛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까마득한이라는 단어에서 과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열립니다. 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광야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천지개벽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대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은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은 인간의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들렸으랴. 이거 닭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걸까요? 안 들렸다는 걸까요? 자, 뭐랴. 자, 이렇게 끝에 가서 묻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설, 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들렸다는 뜻일까요? 안 들렸다는 뜻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참 말이 많습니다. 네. 들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1년 전체의 주제는요, 광야의 원시성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2연,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린대요. 바다를 연모한다. 네, 연모한다라는 건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네,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법이 사용될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하는 의인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막 휘달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야의 광활함을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마 부사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이곳은 어디겠어요? 네, 맞아요. 광야입니다. 광야를 범하지 못했대요. 침범하지 못했대요. 광야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광야가 얼마나 신성한 공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연 전체의 소주제는 광야의 신성성, 네, 광야는 아주 신성하다, 아주 소중한 곳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광야가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그 광야가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끊임없는 광음, 빛과 어둠, 밝았다 어두워지고 밝았다 어두워지고 밝았다 어두워지고, 즉 세월의 흐름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물인데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4대 문명 배웠을 거예요. 강 옆에는 항상 역사와 문명이 싹트게 되죠. 그래서 역사와 문명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네요. 3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3년의 소주제는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다. 역시 뭔가요? 여기도 과거죠. 네.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는 모두 과거의 일들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4연으로 가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광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연이 바로 4연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상징하는 시어가 3개가 각 행마다 하나씩 나옵니다. 일단 지금, 네, 언제라고요? 현재. 지금 현재에는 어디에? 광야에 눈이 내립니다. 우리가 시 속에서 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눈이 내리면 혹독하게 춥잖아요. 너무 추워요. 여기서 눈이 상징하는 의미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고난의 현실, 즉 일제강점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매화가 폈습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 홀로 피는 꽃이죠.
그래서 매화향기는 조국의 광복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이육사의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와 같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삶을 배워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이런 매와 향기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그러나 매화가 폈어요. 한마디로 광복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거래요. 누가 뿌려요? 내가. 어디있지? 여기네요. 커서야, 네. 내가 어떻게 해요? 뿌릴 겁니다. 뿌려요. 그런데 명령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의지적이죠. 나 꼭 뿌릴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눈이 내리는데 씨를 뿌리면 이 씨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뿌리고 또 뿌리다가 언젠가는 그 씨가 싹 틔울 날이 있겠죠. 이 씨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노래의 씨가 상징하는 것은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속죄양 모티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바쳤어요. 그 양을 바치는 이유는 자기 대신으로, 자기가 직접 제사의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육사는요,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눈이 내릴 때 씨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씨가 되어서 여기서 희생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사연은 그래서 암담한 상황과 현실 극복 의지가 되겠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마지막 오연입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천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래서 천고의 뒤에라는 걸 통해서 시제는 미래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이육사 자신, 아니 시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미래의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네, 이 초인은 미래의 자손들, 후손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후손. 이 광야, 신성한 곳에서 뭘 부르게 할까요? 목 놓아 지금 내가 불렀던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네, 나는 여기서 씨를 뿌려요. 죽을 거 알아요? 그러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때까지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시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아름다운 시죠. 오연의 소주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어때요? 되게 먼 미래일 것 같아요. 1944년 너무나 광복이 될 것이 아득합니다. 그럼에도 1000년이 흐른 그 미래의 초인을 위해 이육사는 본인을 희생하겠다. 시적 화자는 희생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실 이 시에서는요, 시적 자아와 시인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되겠죠. 어조는 어땠죠? 독백체를 사용하여 내면의 신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연이었죠. 네,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네,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적자의 삶에 대한 태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하려는 삶을 다짐하고 있죠.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 중요한데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면 심상, 네, 이미지죠. 네, 심상에는 두 가지 심상이 나와요. 두 번째 연에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립니다. 네, 눈으로 시각화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이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이 또 표현되는 부분이 3년에서도 보면은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해서 네, 시각적 표현이 2와 3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내려요. 일제강점기를 눈이 내린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매화 향기가 나타나요. 이거 뭐죠? 후각적 표현이죠. 그래서 4연에서는 후각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네 가지 관점에서 다시 시를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론적 관점, 작가를 보는 관점. 작가는 이육사였습니다. 저항신으로 통했죠. 그리고 이 작가가 시를 썼던 시대는 일제강점기 1940년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나요? 독자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화자의 희생적 노력에 감동을 줍니다. 이런 감동이 광야를 더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였던 객관론적 관점에서 보면 주제에 확인했었죠.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시적 자아, 네, 의지가 있는, 광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음악성 있었죠. 총 5연으로 그리고 전부 다 3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상성, 이미지 아까 있었죠. 시각과 후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시가 정말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 듣느냐고 되게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김수영의 풀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안녕.